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싱가포르에서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라오스 비엔티엔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라오스에서는 아세안과 관련된 다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거쳐 세 번째 순방국이죠. 바로 라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에 왜 방문했고 오늘과 내일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네, 매년 그 아세안 10개국이 네네. 모여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보통 한 11월 정도 개최를 되는데요. 올해는 조금 일찍 네네.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세안이 이제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세안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면서 거기에 이제 한중일 정상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아세안 플러스 6로 해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가 됩니다. 네네.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는 그 사이에 아세안과 한국과 양자 관계를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협력 관계를 이제는 그 격상을 해서 그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공식 초청으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왔습니다. 그만큼 아세안 정상회의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알파벳 순서로 네네. 이제는 의장국을 맡고 있고 네. 지난 22년도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개최가 됐고 네네.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네. 이제 올해가 이제 라오스입니다. L이니까요. 예.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개최를 되는데 22년도에 네.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세안이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한 패키지를 저희가 구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이행 계획들을 계속 협의를 해왔고 올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로서 아세안 국가들을 그와의 그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협력 관계로 격상을 하자. 네네. 그래서 이제 아세안이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미래 분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무역이나 투자, 경제 협력 중심이었다면 이제 정치, 안보, 그다음에 이제 문화, 사회 협력까지 네네. 확대를 하고. 아세안이 요청하고 있는 AI 분야랄지 다양한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세안은 이제 매년 저희가 교육 규모가 한 1,800억 달러 정도 작년만 하더라도 네네. 그랬고 조만간 한 2천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아세안 국가의 저희가 흑자 규모가 작년에 한 310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그 일본이나 뭐 인도나 주변 국가들이 서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협력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의 아세안의 어떤 중시 외교, 아세안을 중요시하겠다는 것을 천명을 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 프로그램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네.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은 발전하는 젊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방금 전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경제 관계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포괄적인 그러한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이제 포괄적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그래서 이제 CSP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는 주요 핵심 전략 국가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89년도부터 아세안과의 이제 우호 관계가 이제 수립이 돼서 한 35주년을 맞는 그래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아세안이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 이어서 넥스트 차이나로서 협력 관계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세안의 지금 인구 규모가 한 6억 8천만 명 정도 돼서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까? 큰 네네.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가 좀 앞으로는 좀 경제 안보 연대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그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정상화하고 아세안 입장에서는 호주나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서 네네.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그 CSP 관계, 즉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아세안에서도 우리 한국이 굉장히 핵심적인 파트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면 어떤 특별한 대우나 무슨 혜택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엔에 지금 한 190여 개국이 이제 가입이 돼 있고 네네. 이제 그 중에 저희가 한 41개 관계와 41개국과 우호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호 관계에 여러 가지 이제는 그 레벨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호 관계에 있어서 이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요번이 이제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협력 관계로서 네네. 최고 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위에는 이제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동맹 관계여서 네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맹국이고 그 이하에 이제는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세안과 이제 89년도부터 대화 관계를 맺어가지고 올해가 이제 35주년인데 그 사이에 이제 포괄적 협력 관계를 한 게 2004년도였고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게 2010년입니다. 2010년. 예, 네. 한 13년 만에 네네. 그 아세안과 협의를 해가지고 대화 관계가 이제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세안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핵심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세 차례나 한국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하에서 이제 공급망을 구축한다든지 뭐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대비한다든지 이럴 때 아세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세안 입장에서는 이제는 AI 분야나 그다음에 또는 환경, 해양 안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세안 입장에서도 그만큼 우리나라랑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매력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그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이 이제는 경제나 투자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고 이제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만 해도 한 2만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 이어서 아세안이 제3의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중점 협력 국가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우리나라 대외 원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아세안 국가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협력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AI나 환경, 스마트 시티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여러 가지 협력 여건을 좀 더 강화하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인재 육성이나 사회문화 측면에서의 어떤 협력 분야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고 특기할 것은 이제는 국방장관 회담을 이제 올 12월에 개최한다든지 네네.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세안은 이제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도 우리나라 그 IT 기술을 기반한 여러 가지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회의에서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어떤 그 통일 한반도 비전을 담은 통일 독트린을 지난 8월에 윤 대통령이 발표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내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아세안과의 협력 발전들을 위한 기반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이제 신임 총리가 됐는데 참석했죠. 그 결과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세안 그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회의가 연이어서 개최되는데 이제 주목되는 게 이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네네.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시바 총리가 신임 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일본과의 어떤 셔틀 외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시바 총리가 상당히 이제는 한일 사안에 대해서는 온건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병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틀을 기반으로 해서 한일 간의 어떤 협력 관계들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별도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는 이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별도로 이번에는 하지 않지만 일본과의 어떤 협력 관계들도 다양하게 이제 점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지금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나라 라오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라오스 하면 가보지는 못했는데 옛날에 이제 꽃보다 청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블루라군에 다이빙하던 그 젊은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데 라오스가 국민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라오스 생각하면 평화롭고 여유롭고 좀 느릿느릿한 그런 나라라고 느껴지는데 도대체 라오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라오스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뭐 많이 갔다 왔고요. 네네. 특히 이제는 뭐 비엔티엔을 포함해서 루앙프라방, 네네. 방비엔 여러 가지 이제 그 청년들이 아. 이제 배낭여행을 하는 성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이제 라오스는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굉장히 이제 최빈 개도국이다 또는 뭐 최저 개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랜드락 컨트리예요. 네네. 내륙국인데 네네. 아세안 10개국이 다 바다를 접해 있는데 아, 그런가요? 라오스만 내륙에 이렇게 위치해서 네네. 이제 투자나 수출하기 굉장히 어렵고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수출을 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한 150여 개 기업들이 지금 나가 있고 네네. 그래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을 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중점 협력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 어떤 개발 경험들을 전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직업 훈련원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수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기 네. 이제 메콩강 상류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댐 건설을 해서 태국이나 뭐 중국에 이제 전력을 판다든지 그래서 이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반도 크기보다 약간 크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네.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나라인데 네. 인구 규모는 한 780만 정도. 그러니까 한 이제 7분의 1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자연과 생태적인 농업들을 하고 있고 네.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이제 라오스에 가면 굉장히 이제는 그 우리와는 다른 아주 한가하고 아주 그냥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관광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라오스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라오스 방문의 해를 설정을 해서 네네. 올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그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이제 최빈국이 이제는 라오스를 포함해서 캄보디아, 미얀마 네네. 이렇게 3개국이 최저 개발국입니다. 네네. 유엔이 지정한 가장 貧困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관광 자원들은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21년도 11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중국 운남성에서 이제 라오스 비엔티엔까지 고속철도를 놓았습니다. 네네. 이 철도가 이제는 태국을 거쳐서 저 싱가포르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뒤집어 얘기하면은 굉장히 내륙국가 옛날에는 가기 어려운 나라였는데 네네. 이제 가장 이제 교통의 요충지가 됐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럼 뭐 유럽으로 치면 체코 같은 그런 위치에 설 수도 맞습니다, 있지 않겠나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라오스가 아직은 저개발국인데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라오스 경제 협력은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라오스와는 95년도에 네네. 우리가 이제 수교 관계를 복원을 해가지고 과거 이제 인도차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교가 돼 있다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이제 30주년이 되는 네.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번 정상회의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라오스를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중점 협력 국가로서 라오스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했고, 이제 라오스 입장에서도 이제 투자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5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원조 규모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라오스를 이제는 그 최빈 개도국에서 졸업을 시키는데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메콩강 개발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메콩강을 끼고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태국하고 이제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유역 국가들에게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는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한 4만 명 정도를 좀 더 아세안에서 이제 그 연수를 시키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라오스에 대한 포션도 많이 늘리고 이런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과 내일 라오스에서 또 어떤 소식이 들어올지 계속해서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FTSE 러셀이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 스탁 익스체인지 그 러셀이 한국이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국채 지수 이게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인데 약간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근본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높은 국가 신인도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유시장 경제 기조 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관된 외환과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한 것이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죠. 그 국채가 글로벌 3대 국제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2008년도에 네네.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해서 여기에 진작부터 이걸 일단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국채 시장을 선진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제 보여지고 그동안 정부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 적극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채 시장 인프라 개선 등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도 25년도 11월부터 이제는
저희가 정식 가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 세계 국제 지수는 이제 3대 주요 지수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대표적인 국제 시장 선진화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추정 자금이 한 2조 5천억 달러인데 저희가 이제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저희 편입 비중이 한 2.2%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계산만 하더라도 최소 한 560억 달러의 어떤 국제 시장 유입 규모가 예상이 돼서 네네. 앞으로 외환 시장 안정화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본 시장이 믿을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공인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국제 지수 편입이 당연히 쉬운 게 아니겠죠. 네. 우리나라도 무려 4번이나 도전을 한 끝에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많은 그 준비를 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외환 시장의 유동성 강화, 그다음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펀드멘탈을 좀 개선시켜 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는 한국의 편입 비중이 이제는 그 전체 그 회원국 중에 한 9번째 달하기 때문에 네네. 적지 않은 어떤 그 자금 조달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용이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의 안정화, 그다음에 이제는 환율 안정에도 크게 기여를 해가지고 한국 채권 시장의 어떤 관심도가 국제 시장에서 이제 증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국채나 통한채에 있어서 투자 수요를 확보하는 게 주요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어떤 회사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네. 그럼 뭐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크겠네요. 이렇게 편입이 되면은 글로벌 자금이 유입된 건 당연할 거고, 네. 그 다음에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네네. 기업까지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제 자본시장 국제화에도 이제 기여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60억 달러 정도가 자금 유입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예상이 크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제는 금리 안정화, 환율 안정화에도 크게 이제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시아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또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